여러분에겐 떠올리는 것도 싫을 만큼 증오스러운 원수가 있나요? 만약 그 상대에게 복수할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오늘은 제가 옛 속담처럼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글재주 없는 50대 아저씨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인생은 시작부터 꽤 험난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채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입양도 한번 돼본 적 없이 쭉 혼자였죠. 그 흔한 친구 하나 없었어요. 학창시절에 소위 왕따라고 해야 할까요? 또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시키더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은 사람은 중학교 동창 동윤이에요. 동윤이는 당시 저를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인물인데요. 저를 괴롭히려고 학교에 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를 따돌리는데 진심이었어요. 교실 책상에 더러운 고아, 주거 같은 낙서를 해놓는 건 애교였어요. 체육 시간에 일부러 공을 제게 던져 다치게 만들기도 하고요. 야, 석중아! 너네 고아원에 물도 안 나오냐? 좀 씻어라! 냄새나! 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반 아이들 모두가 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동윤이의 괴롭힘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언젠가부터는 자기 기분이 나쁠 때마다 저를 화장실로 불러 때리기까지 했죠. 도망쳐도 아무 소용 없었어요. 학교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보육원에서 도망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동윤이 패거리에게 붙잡히게 되어 있었죠. 그럼 도망쳤다는 이유로 더 많이 맞아야 했습니다. 선생님에게 말해봐도 지옥 같은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동윤이는 사업하는 아버지 때문에 집이 부유했고 어머니도 학교에 치맛바람 꽤나 날리시는 분이었거든요. 뭐 요즘은 택도 없는 소리지만 그때만 해도 학부모가 학교에 이런저런 물품이나 돈을 기부하는 일이 흔했어요. 아예 학교 측에서 대놓고 그런 학부모의 자녀만 차별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있었고요. 동현이나 부모님은 매년 학교에 수천만 원의 돈과 학용품 등을 기부하는 분들이었고요. 자연히 담임 선생님도 동현이한테 쩔쩔맸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저를 괴롭히는 무리의 중심 인물이 동윤이라고 말했을 때 담임 선생님은 오히려 저를 혼내셨죠. 너 강석준 임마 확실해? 그냥 친구들끼리 투닥거린 걸 네가 과장해서 1년 버짓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선생님. 제 배 이 상처 보이시죠? 이거 동윤이가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때린 거예요. 전 동윤이를 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고요. 동윤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잠깐 기다려봐. 잠시 후 선생님은 동윤이를 교무실로 호출했어요. 피해 학생 앞에서 가해 학생을 소환하는 게 말이 되나요? 동윤이는 제가 선생님에게 자기가 한 짓을 일러 바쳤다는 걸 알고 무시무시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선생님의 시선이 닿자 곧 순한 양처럼 웃는 낯을 하더군요. 동윤아, 석중이 말론 네가 석중이를 괴롭히고 때렸다는데 맞아? 네? 제가요? 아니요 선생님,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석중아, 너 선생님한테 왜 그런 거짓말을 해? 내가 언제 널 때렸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딱 잡아떼는 동윤이 앞에서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애가 선생님 모르게 제 앞에서 주먹을 흔들어 보였거든요. 폭력이란 게 참 무서워요. 단지 그것만으로도 명치가 콱 조여오면서 숨을 쉴 수가 없더군요. 저는 두려움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선생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동윤이 네가 그럴 리가 없는데. 석중이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러봤다. 괜히 시간 뺏어서 미안하고 그 부모님한테는 굳이 얘기하지 말고, 알겠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동윤이 네가 석중이 좀 잘 달래줘라. 할 수 있지? 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석준이랑 따로 얘기해 볼게요. 그래, 선생님은 동윤이 너만 믿는다. 그날 저는 교무실을 나오자마자 동윤이 손에 이끌려 화장실로 끌려갔고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아야만 했습니다.
당장 몸에 와닿는 아픔보다 더 힘들었던 건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조차, 믿었던 어른조차 내 편이 아니라는 절망감이 저를 눈물 나게 했죠. 그 뒤로도 동윤이는 저를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제가 보육원에서 싸온 빵과 우유를 빼앗아 먹기도 하고요. 교과서와 공책에 걸레밥물을 부어버리기도 했죠. 제일 힘들었던 건 동윤이가 제 옷을 벗겨 교실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을 때였어요. 이러지 마! 내 옷 돌려줘! 하고 애원해도 돌아오는 건 동윤이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너 같은 고아 새끼는 옷 입는 것도 사치야. 안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돌려줘! 돌려달라고! 모멸감에 전 급기야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그걸 본 동윤이와 그 패거리들이 낄낄대며 비웃더군요. 또 오냐? 아이, 사내 자식이 툭하면 질질 짜긴. 아이, 진짜 너만 보면 짜증나 죽겠어. 대체 너는 왜 사냐? 살아갈 가치도 없는 놈이면서 오죽하면 네 애미애비가 널 버렸겠냐고. 지구 공기도 아까운데 그냥 되져라 제발. 동윤이의 괴롭힘과 막말에 저는 하루하루 말라갔어요. 도무지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지 않아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했죠. 그쯤 되니 건강에도 이상이 생겨서요. 등교 도중에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기까지 했네요. 이쯤 되니 보육원 선생님들도 제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저를 동윤이에게서 구해낼 수 있을 만큼 힘있는 분들은 아니었죠. 결국 저는 졸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그만두기에 이르렀고요. 보육원 원장님에게 사정해 먼 지역에 있는 다른 보육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행히 동윤이도 거기까지 쫓아오진 못하더군요. 저는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학교 폭력의 상처는 쉽게 낫는 것이 아니더군요. 저는 동윤이의 괴롭힘에서 벗어난 뒤에도 끝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또래 남자아이들을 만나면 식은땀이 나면서 공황 증상이 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고요. 밤마다 끔찍한 악몽을 꾸느라 잠을 설쳤죠. 보육원을 졸업한 후 저는 자연스레 방황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막막하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칠 용기도 없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긴 해야 하니 편의점 야간 알바나 막노동 같은 걸 하면서 푼돈을 벌긴 했는데요. 나머지 시간엔 사람도 만나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집에만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부자리에 누워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낼 뿐이었죠. 요즘 말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제 인생이 확 달라진 건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내는 저와 같은 편의점에서 일하던 동료였는데요. 제가 야간 시간대였고 아내가 아침 시간대라 교대를 할 때마다 얼굴을 봤어요. 화장기 없는 청순한 얼굴에 늘씬한 몸매. 아내는 남자라면 누구나 반할 만한 외모였고 저 역시 그녀에게 호감이 생긴 건 자연스러운 이치였죠. 하지만 대시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그녀는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표현은 좀 쑥스럽지만 햇살 같은 존재라고 해야 할까요? 그녀는 중학교도 졸업 못한 저와 달리 대학생이었고요. 장학금을 탈 정도로 공부도 잘했어요. 성격도 밝고 싹싹해서 편의점 사장님은 물론 손님들도 모두 그녀를 좋아했죠. 맞아요. 그녀는 언감생심,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고아에겐 감히 오를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녀가 교대할 때마다 먼저 제게 한두 마디씩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밥은 먹었냐? 무서운 손님은 없었냐? 별거 아닌 얘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읽고 있는 책을 보더니 이 책 나도 읽었는데 하면서 놀라더군요. 제가 애독가는 아니지만요. 편의점 알바를 할 땐 종종 책을 읽곤 했어요. 그도 그럴 게 야간 편의점 일이라는 게 손님이 별로 없어서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죽일 겸 동네 도서관에서 아무 책이나 골라와서 읽곤 했죠. 그녀는 그 책을 퍽 재밌게 읽었는지 반갑게 감상에 대한 얘기를 쏟아냈는데요. 말주변이 없는 저는 그저 네
네, 맞아요. 그렇죠. 하고 바보같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엔 하지 못했네요. 그녀가 그런 절 보더니 문득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이번에 그 책 영화화 됐거든요. 다음 달에 개봉한다는데 같이 보러 가실래요? 네? 저랑 은주 씨랑 둘이요? 네. 왜요? 싫어요? 너무 놀랐지만 싫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단번에 그 제안을 수락했고요. 그렇게 그녀와 함께 영화를 보게 됐죠. 영화 내용은 사실 기억도 안 나요. 온 신경이 옆에 앉은 그녀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그녀는 종종 같이 영화를 보자, 밥을 먹자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 거리낌 없는 태도에 저도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됐죠. 남자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먼저 고백한 것도 그녀였어요. 묵묵하니 성실하게 일하는 제 모습에 언젠가부터 호감이 갔다고 하더군요. 그녀를 만난 뒤 제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언젠가부터 매일매일이 기대감으로 가득 찼고요. 그녀와 데이트하러 밖에 나가는 길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행복이라니 제겐 너무 낯선 감정이었죠. 그녀는 제가 고아라서 또 학창시절 왕따라서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이해해줬어요. 무엇보다 앞을 향해 걸어나갈 용기를 줬죠. 석준씨,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다 해봐. 내가 응원할게. 글쎄, 하고 싶은 거라. 창피한 얘기지만 난 늘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거든.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지금부터라도 같이 생각해보자. 삭준 씨는 몸도 튼튼하고 똑똑하니까 경찰 같은 거 해도 잘할 것 같은데? 뭐 경찰? 나 추리소설이나 범죄소설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가 경찰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 왠지 잘 어울리는데? 늘 고아라고 무시만 당하던 저를 믿어준 사람은 아내가 처음이었어요. 그런 아내를 위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 옆에 나란히 설 수 있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검정고시도 치고요. 경찰 시험도 준비하게 됐습니다. 물론 합격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2년 만에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죠. 경찰이 된 후 저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어요. 은주야, 보잘것없는 천의 고아였던 나를 경찰로 발돋움시켜준 건 다름 아닌 너야. 네가 있어서 나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었어. 앞으로도 나 네 곁에서 멋진 남편, 또 멋진 아빠가 되고 싶어. 허락해줄래? 사실 돈이 없어서 변변한 프로포즈 반지도 준비 못했거든요. 아내 앞에 제가 내민 건 다이아몬드 반지는커녕 은가락지에 장미꽃 한 다발이 전부였죠. 그런데도 아내는 엄청 감동받은 눈치였어요. 당연한 걸 뭘 물어보고 그래.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저를 끌어안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정식으로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습니다. 물론 처갓집에선 고아의 변변한 죄삼도 없는 저를 마땅찮아 하셨는데요. 제가 결혼 후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아내에게도 한결같이 잘하자 이내 마음을 돌리셨네요. 아내와 결혼하고부턴 좋은 일만 생기더군요. 운 좋게 주택청약에 당첨돼 집도 생기고 아내와 저를 반씩 닮은 예쁜 딸도 생겼죠. 처자식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후로 제 어깨는 더욱더 무거워졌어요. 하도 열심히 일만 해서 경찰서 귀신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경찰로서의 일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날은 순찰 도중에 큰 사건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을 처리하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죠.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무시무시한 범죄자들을 상대로 목숨이 위험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고요. 하지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내와 딸을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꽂혀 있어 확인해보니 웬걸 중학교 동창회 초대장이더군요.
그동안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참 정직하더군요. 학창시절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순식간에 두 손이 덜덜 떨리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대더군요. 처음엔 당연히 갈 마음이 없었는데요. 문득 흉악범도 때려잡는 경찰이 된 내가 언제까지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전전긍긍해야 할까 억울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석하기로 마음을 굳혔죠. 동윤이를 비롯해 저를 괴롭혔던 놈들에게 당당하게 제가 경찰이 된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어요. 아내에게도 동창의 얘기를 털어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지독한 따돌림을 당했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내가 괜찮겠냐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요. 웬걸 아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가서 멋지게 당신 괴롭혔던 친구들 다 밟아주고 와. 알았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면서 피식 웃음이 나오더군요. 경찰이 일반 시민을 밟아버리면 어떡해? 그럼 바로 잘린다고. 잘리면 뭐 내가 먹여 살리지. 나 이래봬도 대학 졸업까지 한 여자야. 마음만 먹으면 금방 취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와. 자기만의 방식으로 저를 응원해주는 아내가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동창회를 기다릴 수 있었네요. 동창회가 열리는 장소는 시내에 있는 고깃집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예전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둘씩 마주하게 됐는데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론 어색한 표정으로 피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대개 저를 괴롭히거나 방관하던 무리였네요. 맘 같아선 다가가 그동안 잘 지냈냐고, 옛날엔 왜 그렇게 날 괴롭혔던 거냐고 따지고 싶었는데요. 뭐 이미 지난 일 따져서 뭐 하겠어요. 그냥 무시하고 저는 저대로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근황을 나누고 술을 먹었죠. 속중이 너 그동안 연락도 없고 그래서 안 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반갑다 임마. 앞으로는 자주자주 보자. 그래, 앞으로는 연락 많이 할게. 너 무슨 일 하냐? 회사 다녀? 결혼은 했고? 결혼은 했고 딸도 있어. 그리고 경찰이고. 뭐? 너 경찰 됐어? 언제? 한 5년 됐나? 야, 설마 석중이 네가 경찰이 됐을 줄은. 제가 경찰이 됐다는 소식에 친구들은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그러다 문득 한 친구가 과거 얘기를 꺼내더군요. 야, 어릴 때 괴롭힘 당한 경험이 영향을 좀 끼친 건가? 사실 동현이 배거리가 너 진짜 많이 괴롭혔잖냐? 네가 전학 간 것도 그것 때문이었고. 글쎄,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순 없나? 동윤이 그놈이 참 양반은 못되더군요. 친구들과 한창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진다 싶더니만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동윤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세월이 세월인 만큼 얼굴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그 자식 얼굴을 몰라보겠어요. 최근까지도 꿈에 나와 절 괴롭히던 놈인걸요. 학창시절 인기인답게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더군요. 여전히 자신만만, 세상에 어려움이라고는 겪어본 적 없을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이젠 만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보같이 동윤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동윤이도 친구들에게 제가 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나 봐요. 맥주 한 잔을 들고 제 쪽으로 다가와 인사하더군요. 야, 석중아, 오랜만이다. 얼굴 못 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네? 그 비꼬는 말투를 보고 짐작했어요. 동윤이는 조금도 과거 일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이죠.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넌 여전하구나. 그 안에 담긴 부정적인 뉘앙스를 읽은 걸까요? 동윤이가 비릿하게 웃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나? 나야 여전히 잘 나가고 멋있지. 근데 너도 참 여전하다. 여전히 냄새나고 더럽고 빈티가 절절 흐르네. 뭐? 너 지금 뭐라 했냐? 동윤이의 조롱 가득한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전히 동윤이는 저를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아직도 내가 만만해 보이나? 아님 유치하게 여전히 서열놀이 하고 싶은 건가? 온갖 생각이 휘몰아치면서 몸이 끓어올랐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당했던 걸 되갚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년간의 경찰 일과 꾸준한 운동으로 이제 몸싸움엔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나서려던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동윤이와 절 말리기 시작했어요. 야, 둘 다 그만해. 설마 여기서 치고받고 싸울 건 아니지? 그래, 우리가 피 끓는 중딩들도 아니고 이제 성인인데 그러지 말자. 그리고 동윤이 너 말 조심해. 학교 다닐 때 네가 석중이 괴롭혔던 거 모르는 사람도 있냐? 사과를 하지 못할 망정 뭐 하는 거야? 왜 다짜고짜 와서 시비를 거냐고. 그나마 학창시절에 제 편을 들어주던 반장이 중재에 나서자 동윤이는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미안. 오랜만에 석중이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만. 분위기 흐린 거 사과하는 의미로 오늘 술값은 내가 낼게. 반장. 뭐? 됐어. 어차피 회비 거둘 건데 뭐. 사내 자식들 30명이 모였는데 좀 먹겠냐? 괜찮아. 먹기캐야 100만 원 돈 나오겠지 뭐. 그 정도야 나한테 껌값이야. 동윤이는 갑자기 지갑을 열어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카드를 식당 카운터에 올려두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자, 다 봤지? 오늘 술값 고깃값은 내가 다 쏜다. 그러니까 마음껏들 먹어. 그러자 사방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놀란 반장이 동윤이에게 물었죠. 너 요즘 잘 나가나 보다? 땡땡 기업 관뒀단 얘긴 들었는데 다른 데로 재취업한 거야? 재취업은 무슨. 일반에선 나라는 사람을 담아내기엔 그릇이 너무 작더라. 월급쟁이 노릇 못해 먹겠어서 때려치고 그냥 내가 회사 차렸어. 뭐? 네가 회사를 차렸다고? 그냥 일반 투자회사인데 뭐 적당히 잘 되고 있어. 연매출 한 30억 정도? 뭐? 30억? 동윤이의 말에 사방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여전히 잘 나간다는 등 부럽다는 등 동윤이에 대한 부러움과 칭찬이 대부분이었죠. 솔직히 저도 좀 위축됐는데요. 그런 제 상태를 눈치챈 건지 동윤이가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근데 석중이 넌 뭐하고 지내냐? 일은 하고 있고? 설마 백수는 아니지? 동윤이의 질문엔 여전히 조롱이 짙게 묻어 있었어요. 친구들 눈치 때문에 대놓고 모욕을 못 주니까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구나 딱 알겠더군요.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옆에 있던 반장이 대신 얘기해줬어요. 백수는 무슨. 석중이 경찰 됐대. 뭐? 경찰? 이 자식이 경찰이 됐다고? 그래. 그것도 그냥 경찰 아니고 범죄자 잡는 형사란다. 대단하지?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경찰이 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동윤이의 표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낯빛이 창백하게 질려선 입꼬리가 파들거리더군요. 그 모습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표정이 왜 그러냐? 너 뭐 경찰하고 척진 일 있어? 그러자 동윤이가 펄쩍 뛰며 고개를 내줬더군요. 척은 무슨. 내가 그럴 게 뭐가 있어? 난 그냥 선량한 시민일 뿐인데. 그래? 근데 왜 그렇게 당황해? 그럼 고아했던 네가 경찰 됐다는데 안 놀라고 백이냐? 어쨌든 강석중이 너 출세했네. 경찰도 다 되고. 축하한다. 오늘 내가 쏘는 거니까 고기랑 술 많이 먹고 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보자. 동윤이는 갑자기 다다다 말을 쏟아내고는 급하게 제게서 몸을 돌렸어요. 그런데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범인을 잡는 직업의 특성상 저는 언젠가부터 사람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는 버릇이 생겼는데요.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동윤이의 얼굴이 이상하게 기시감이 들더군요. 물론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동창이니 낯 익은 게 당연하겠지만 다른 동창들에게선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찰이라는 걸 알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동윤이도 너무 이상했고요. 저는 고민하다 경찰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동윤이에 대한 신원조회를 부탁했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 인물에 대한 신상 정보, 범죄 이력 등을 알아보는 거였죠. 잠시 후 동료에게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동료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강 형사, 이놈 수배범이네. 어디서 찾은 거야? 뭐? 수배범이라고? 한동윤 그 자식이? 확실해? 그래. 최근에 떠들썩했던 땡땡 주식 투자 사건 아니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줌마들한테 접근해서 18억 원을 뜯어냈던 이거 그 자식이야, 그 자식. 놀랍게도 동윤이는 주식 투자 사기로 수배 중인 범죄자였어요.
모 동호회 주부들에게 접근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해준다고 사기를 쳐서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였죠. 작년 말에 피해자들의 신고로 바로 검거는 했었는데요. 범인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에 도망치는 바람에 공개 수배범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었죠. 경찰의 공개 수배 대상이던 그 인물이 다름 아닌 중학교 때 절 괴롭히던 동윤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동료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것 같더라고요. 은밀한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지금 그놈하고 같이 있는 거야? 어떻게 강 형사 바로 지원 보내? 일단 상대가 내가 경찰이라는 걸 알게 된 상황이라서 눈치 좀 보고 연락할게. 대기하고 있어. 전 일단 동료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동윤이의 동태를 확인했는데요. 다행히 동창들에게 좀 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자리를 뜨진 않더군요. 자기 패거리들 앞에서 옛날처럼 잔뜩 폼을 잡고 있더라고요. 어쩜 중학교 때 이후로 한 뼘도 성장을 하지 못했는지 순간이나마 그런 놈한테 위축됐던 스스로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기회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동윤이에게 다가갔어요. 동윤이는 절 보자마자 움찔하며 시선을 피하더군요. 제가 경찰이라는 걸 알게 되기 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반응이었네요. 뭐야? 뭐 할 말 있어? 고민하던 저는 일단 슬쩍 찔러보기로 했어요. 아니 이상하게 동윤이 네가 낯이 익어서 말이야. 우리 혹시 최근에 어디서 본 적 있냐? 뭐? 그럴 리가. 나 우리 동네 밖으로는 잘 나오지도 않거든? 그래? 너 지금 어디 사는데? 나? 땡땡동 사는데? 와본 적 있냐? 아니 없어. 난 땡땡동에 살거든. 거긴 우리 관할도 아니고. 제가 사는 동네 이름을 들은 동윤이의 얼굴에 얼핏 비웃음이 서렸어요. 야, 땡땡동이면 완전 가난한 동네잖아? 하긴 뭐 경찰이 벌면 얼마나 벌겠냐. 야, 학교 다닐 때나 같은 교실에서 같은 옷 입고 공부했지. 지금은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마주치긴 어디서 마주쳤겠어? 그새를 못 참고 또 저를 비하하는 동윤이를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남의 등쳐먹은 사기꾼 주제에 어디 뻔뻔하게 돈 자랑을 하는지. 오늘 동창회에서 쓴 돈도 결국 피해자들한테 뜯어낸 거잖아요. 지금쯤 피해자들은 얼마나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지 그걸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당장이라도 수갑을 채우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방심한 순간을 노려야 했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동윤이의 말을 받아주는 척하면서 술을 따라줬어요. 그건 그래. 그냥 내 착각인가 보다. 뭐 어쨌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술이나 한잔하자. 너랑 내가 같이 면상 마주하고 술 먹을 사이는 아니지 않냐? 너 술이 보기보다 약한가 봐. 그럼 됐고. 일부러 살짝 도발해주자 역시나 동윤이는 울컥한 얼굴로 절 노려보더군요. 약하긴 누가? 나 소주 5병도 끄떡없는 놈이거든? 술로는 누구한테도 져본 적 없어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어디 한번 시합이라도 해볼까? 그래 좋지. 후회하지 마라 이 고아 자식아. 저는 바로 제 눈앞에 술을 원샷하고요. 동윤이를 도발하듯 바라봤어요. 그러자 동윤이가 웃으면서 자기 술을 원샷하더군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빈잔에 또 술을 채웠고요. 바보 같은 녀석은 넙죽넙죽 술을 받아먹기 시작했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술 내기를 벌인 건 아니었어요. 제가 알아주는 말술이라 술 먹고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윤이만 취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술수를 쓴 거였죠. 그렇게 연달아 소주 5병 정도를 비웠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동윤이가 해롱되기 시작했죠. 전 그걸 확인하고 동윤이를 은밀하게 떠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네. 난 왜 자꾸 널 최근에 본 것 같을까? 너 혹시 경찰서 온 적 있냐? 나 지금 땡땡서에서 일하는데. 제 말에 동윤이가 취한 와중에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펄쩍 뛰더군요. 미쳤냐? 내가 경찰서를 왜 가? 갈 일이 뭐가 있다고? 이게 반장말 듣고 참아주려고 했더니만 끝도 없이 기어오르네? 너 또 옛날처럼 흠씬 두들겨 맞고 싶냐? 동윤이는 테이블까지 콱 내리치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협박 아닌 협박에 피식 웃음이 나오더군요. 여전히 한결같은 동윤이에게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복수를 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죠. 이제 도가니든 쥐를 잡을 차례였어요. 저는 생각났다는 듯이 엄지와 중지로 경쾌하게 딱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아, 생각났다. 나 너 공개 수배 전단에서 봤네. 땡땡 주식 투자 사기 용의자. 그거 너 맞지? 그 순간 각자의 대화로 소란스럽던 동창의 현장이 일시에 고요해졌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동윤이에게 몰렸고요. 동윤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와 주변을 번갈아 바라봤죠. 그게 무슨 개소리야? 사람 잘못 봐서 임마. 사기는 무슨. 아니, 너 맞는데? 실은 내가 방금 동료 통해서 신원조회도 해봤거든. 한동윤, 너는 잡아떼 생각 말고 같이 경찰서 가자. 저는 늘 갖고 다니던 수갑을 꺼내 동윤이에게 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동윤이는 테이블 위에 있던 불판을 제게 던져버렸어요. 아, 뜨거! 뜨거운 불판이 하필이면 제 맨손에 닿는 바람에 저는 화상을 입었고요. 그대로 손을 감싼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동윤이는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 버렸죠. 중간에 술 때문에 다리가 풀려선 주저앉았다가 또 벌떡 일어나선 허겁지겁 달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취했는지 몰라요. 석중아, 너 괜찮아? 많이 다쳤어? 야, 방금 네가 한 말 무슨 소리야? 동현이가 주식 투자 사기를 쳤다고? 현상수배범 뭐 그런 거야? 동창들이 저를 일으켜주면서 저마다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는 그런 동창들을 밀어내고 바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 동료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동윤이를 뒤쫓아 달리기 시작했죠. 다행히 동윤이는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술을 먹인 제 작전이 통한 거였죠. 저 길 너머로 인파를 헤치고 앞을 향해 달리던 동윤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도망가는 범죄자를 잡는 데는 이골이 나서일까요? 저는 금세 그 뒤를 쫓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윤! 거기 안 서! 지금이라도 자수해! 안 그럼 더 가중처벌돼! 닥쳐! 중학교 때 내 얼굴도 못 쳐다보던 찐따 새끼가 어디서! 너한테 잡히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말지! 동윤이는 좁은 골목길을 휘저으며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모르게 달리기 연습이라도 한 건지 아니면 잡히면 끝이라서 궁지에 몰렸기 때문인지 동윤이는 예상외로 빠르게 움직였고 몇 번이나 제 시야에서 사라질 뻔했네요. 도무지 술에 취한 사람 같지 않았죠.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 뒤를 바짝 쫓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동윤이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큰 도로로 나가려 했는데요. 교통량이 많아 잠시 멈칫거리는 틈을 타 저는 동윤이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동윤이는 다시 방향을 틀어 어두운 뒷골목으로 들어갔죠. 동윤아, 이제 그만 포기해!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외쳤어요. 하지만 동윤이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더 빨리 달렸습니다. 저도 지치지 않고 따라갔고요. 몇 번이고 잡힐 듯 말 듯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동윤이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동윤이도 한계에 다다른 듯 했죠. 어느 순간 동윤이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동윤이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그제야 절 돌아봤습니다. 석중아, 여기서 끝내자. 나 너한테 잘못한 거 많았던 거 인정해. 내가 다 잘못했다. 네가 사과하라고 하면 몇 번이고 사과할게. 그땐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 나 이렇게 잡히고 싶진 않아. 제발 그냥 놔주라. 어? 궁지에 몰리고 나서야 과거 일을 사죄하는 동윤이를 보면서 기가 막히더군요. 이제 와서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진심으로 하는 사과도 아닐 텐데. 아니야. 나 진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너 그렇게 도망치듯 전학 가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 계속 후회했다고. 그럼 진작에 나한테 연락해서 사과했어야지. 내 전화번호쯤은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었잖아. 다 핑계야. 안 그래? 미안하다. 내가 용기가 없었어. 근데 진짜 이것만큼은 알아주라. 사실 나 오늘 동창이 나온 것도 너 보려고 온 거야. 얼굴 보고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물론 막상 네 얼굴 보니까 또 괜히 말이 못되게 나가긴 했는데. 참나. 뭐? 오늘 나한테 사과하려고 동창회에 나온 거라고? 야, 사기꾼이라 그런가 변명 하나는 아주 끝내준다.
진짜야! 아니면 현상수배 중인 내가 굳이 여길 왜 왔겠냐? 위험하게. 내가 진짜 잘못했다, 석중아.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봐줘. 급기야 동윤인 제 앞에 넙죽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어요. 그리고는 두 손까지 싹싹 모아 빌기 시작했죠. 내가 진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여자친구 있는데 걔 지금 임신 중이야. 이렇게 잡혀 들어가면 여자친구 뱃속에 있는 우리 애기는 어떡하냐? 애비 없이 키울 순 없잖아. 생각지도 못한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전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동윤아, 난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물론 힘있고 돈 있는 놈들은 그 평등을 벗어나려고 발악하지만 적어도 내가 맡은 놈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지. 저는 천천히 동윤이에게 다가갔어요. 동윤이는 공포에 질린 채 뒷걸음질을 쳤고요. 그러다 벽에 등을 부딪히고 말았죠. 도망칠 길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동윤이의 얼굴 위로 깊은 절망이 자리 잡았어요. 너 이 자식, 내가 이렇게까지 삐렸는데 정말 잡히기 싫단 말이야! 내 맘을 네가 알아? 내가 범죄자인 네 마음까지 알아줄 이유는 없지, 안 그래? 그 말이 동윤이의 마음을 자극한 걸까요? 시종일관 저자세로 나오던 녀석이 갑자기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이 자식아, 이판사판이다! 어디 너 죽고 나 죽어보자! 동윤이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제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옛날에 그 약해 빠진 고아가 아니라 현장에서 잔뼈 깨나 굵은 형사가 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저는 동윤이의 주먹을 손쉽게 피했고요. 복부를 쳐 주저앉게 만든 다음 몸을 땅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동윤아,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제기라 이씨. 동윤이는 체념한 듯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엔 패배감이 가득했죠. 때마침 지원 나온 동료들이 도착했는지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위치를 알려준 뒤 동윤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네 잘못 인정하고 법의 심판 받아. 피해자들에게도 꼭 사죄하고. 물론 내가 네 사과를 안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도 그 사죄 안 받을 확률이 높지만 말이야. 세상엔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덮을 수 없는 상처가 너무 많거든. 경찰서에 도착한 후 동윤이는 바로 조사실로 끌려갔어요. 동윤이의 얼굴엔 이제 더 이상 거만함이 없었고요. 그저 공포와 두려움만이 가득했죠. 마치 과거 학창시절의 저처럼 말입니다. 그런 동윤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어쩐지 이젠 그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더군요. 다음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아내는 환한 미소와 함께 제 어깨를 두드려 주더군요. 역시 우리 남편 멋있어.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많은 뜻이 담겨 있었네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동윤이 때문에 저희 아내가 위험에 처하게 될 줄은 말이죠. 동윤이가 한창 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때였어요. 경제 관련 범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동윤이 일은 다른 팀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처음 동윤이를 잡았으니 종종 가서 어떻게 되고 있나 상황을 살피곤 했어요. 그날도 그렇게 중간 상황을 살핀 뒤 자리로 돌아갔는데요. 갑자기 제 후배 한 놈이 사색이 돼선 제게 달려오더군요. 아이 선배님, 핸드폰도 두고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사모님 병원에 계시대요. 뭐? 우리 와이프가? 네, 그 동윤인지 뭔지 선배님 동창 있잖아요. 땡땡 주식투자 용의자. 그놈 여자친구가 선배님네 집을 알아내선 해코지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후배의 말을 들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간신히 핸드폰을 찾아 열어보니 아내에게서 부재중 통화가 잔뜩 와 있더군요. 전화를 거니 아내 대신 장모님이 받더라고요. 당장 병원으로 달려오라기에 허둥지둥 설을 나서 택시를 탔죠. 병원에 도착해 간호사를 붙잡고 아내의 이름을 댔어요. 다행히 일반 병실로 저를 안내해 주더군요. 아내는 깊게 잠든 상태였어요.
한쪽 팔엔 붕대를 감고 있었죠. 아내 옆에 있던 장모님이 절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더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미친 여자가 갑자기 은지한테 칼을 겨누고 달려들지 뭐니? 옆에 있던 다른 남자들이 도와줬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래, 뭐 의사 말로는 살거중만 좀 찢어진 거래. 아까 꿰매고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했다. 놀랐는지 지금은 자고 있는 거고. 깨울까? 아니요, 그냥 두세요. 이 사람한테 해코지한 여자는 어디 있는데요? 후배 말로는 제 동창 여자친구라던데. 그래, 뭐 너한테 원한이 있는 것 같더라. 지금 저쪽에 순경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얼른 가봐. 그 여자도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여자도 많이 다쳤어. 은주한테 더는 해코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막 광분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 저는 장모님이 가르친 곳으로 달려갔어요. 웬 젊은 여자가 순경들과 의사에게 둘러싸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딱 봐도 배가 불룩하더군요. 동윤이가 말한 대로 정말 임신 상태였던 거예요. 순간 죄책감이 제 심장을 때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땡땡서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다가가 순경들에게 제 소속을 밝혔어요. 그러자 순경들보다 여자가 더 빠르게 반응하더군요. 너구나? 우리 남편 잡아 쳐넣은 동창이란 놈이.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여자는 또다시 흥분하면서 제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순경들이 어깨를 양옆에서 잡고 있어서 꿈쩍도 할 수 없었죠. 저는 그런 여자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동윤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쪽도 알죠? 내가 알긴 뭘 알아? 모른 척하지 마세요. 동윤이한테 사기당한 피해자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0명이 넘어요. 그것도 평생 집에서 살림하고 자식 새끼 키우는 것밖에 몰랐던 주부들이라고요. 그쪽도 지금 임신 상태니까 누군가의 엄마인 거잖아요. 그럼 더욱더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사기당한 주부들의 심정이 어떨지. 제 말에 여자가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기세를 몰아 다시 말했죠. 그쪽 마음은 이해하는데 동윤이 그놈은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개과천선할 타입도 절대 아니에요. 당신한테 뭐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헤어지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급기야 여자는 배를 감싸지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 사람 그렇게 좋은 남자는 아니야. 나도 알아. 나한테 걸핏하면 화내고 포건하고 결혼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어. 술 들어가면 애 지우라는 말도 서슴없이 했고. 그치만 어떡해? 그 사람 없으면 뱃속에 애긴 어떡하냐고. 어떡하긴 뭐 어떡합니까? 엄마인 당신이 키우면 되지. 미혼모가 말이 쉽지. 저도 고하고 중학교 중퇴예요. 동윤이 그놈한테 학창시절에 쭉 괴롭힘 당하며 살아왔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경찰돼서 동윤이 그 자식 잡아쳐놓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엄한데 화풀이 할 생각 말고 자기 인생 열심히 살아요. 뱃속에 애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야죠. 제 말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배만 쓰다듬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윽고 여자가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나 이제 경찰서 가는 거죠? 치료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수갑 채워요. 그쪽 아내분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고요. 아내를 해하려고 한 사람인데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단 흉기로 타인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순경들과 함께 서로 데리고 갔죠. 다행히 뒤늦게 깨어난 아내가 선처를 부탁해서요. 여자는 큰 처벌 없이 풀려날 수 있었네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도 모르지만 부디 아이와 둘이 잘 살고 있길 바랄 뿐입니다. 사실 그 여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든 건 따지고 보면 다 동윤이 그 자식인걸요. 저는 동윤이가 죄를 지은 만큼 처벌받길 원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 담당 사건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 수사를 도왔죠. 그 덕분일까요? 재판 결과 동윤이에겐 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어요.
녀석은 정신 못 차리고 몇 번이나 항의했지만 재판부에선 모두 기각했네요. 근데 우리나라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자체가 워낙 솜방망이잖아요. 동윤이도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어요. 심지어 형을 다 살지도 않고요. 중간에 모범수다 뭐다 하면서 풀려나기까지 했네요. 불과 몇 년 전까지 교도소에 있었는데 현재는 출소한 상태죠. 솔직히 그 자식이 친 사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들도 있거든요.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벌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지사지라는 게 있긴 한가 봅니다. 동윤이 그 자식은 교도소 밖에서도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미 호적에 빨간 줄이 그여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스스로 그럴 의지도 없어서 허구한 날 방구석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고 있다 합니다. 동윤이네 부모도 진작에 합의금이니 보석금이니 하는 걸로 전 재산을 탕진한 상태라서요. 더는 도와주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다 결국 연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녀석을 따르던 친구들도 이미 손절한 지 오래고요. 애초에 그 자식한텐 진정한 친구란 게 없었거든요. 늘 힘과 돈으로만 사람을 누르려고 했으니까요. 어떤 의미로는 동윤이 그 자식이야말로 진정한 천혜고아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행으로 점철된 삶일 거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반면 저는